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 데드캣 바운스가 벌써 끝나가는 기미가 보이고, 이번 집값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사이클로 올라간 집값이 아니라 사이클이 끝나가서 떨어져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를 억지로 올린 집값이기 때문에 지금 집 사면 10년 뒤에 더 올라요, 이런 말 안 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시기에 집 사면요 30년간 후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강북구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락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지표상으로는 다른 데서는 굉장히 올라간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9월 지표와 10월 지표가 혼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부동산원 통계 자체도 지금 KB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KB랑 부동산 지표 다르다고 그렇게 까대던 언론들이 요즘은 굉장히 조용한데, KB보다 부동산원이 더 크게 나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강북구가 노도강 중에서 노도강 순서예요. 집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강북구에서 이제 도봉 노원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35%가량 하락한 단지도 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엄청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매물 가격 체크하시는 분들 한 달 전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호가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이 상황은 왜 온 거예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대출 한도다. 지금도 계속 금리 물론 영향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금리도 올라가면은 하락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지만 핵심적으로는 금리보다 더 세게 들어가는 건 대출 한도다. 내가 아무리 금리가 막 0%대까지 가서 금리가 아무리 0%대까지 가가지고 내가 비싼 집 사고 싶어요. 대출 엄청 땡겨가지고 내가 수중에 한 5천만 원 있는데 금리가 막 한 0.1%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9억 5천 땡겨가지고 10억짜리 집 사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9억 5천 안 내준다는데.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데드캣 바운스 나오는 장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왜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한 건요, 바젤3에 나온 DSR 도입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에요. 바젤3가 언제 나온 건데. 근데 그 DSR 도입을 굉장히 늦게 해서 DSR을 더 타이트하게 조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DSR을 풀었죠. 그 시발점이 된 것이 특례보금자리론이었고, 1월 30일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어서 2월에 부채를 자극하기 시작하고 거래량을 자극하기 시작하니까 3월부터 언론에서 이제부터는 훈풍 분다, 가격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았다면은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나왔어야 되냐? 작년 11월부터. 왜냐면 금리는 작년 10월부터 억제하기 시작해서 작년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다면요, 지금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5월에 나왔어야 돼요. 5월 중순부터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시중금리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금리가 아니라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 두 개의 공통점은 특례보금자리론 DSR 우회, 50년 주담대는 DSR 완화죠. 그래서 한도를 늘려주니까 유입이 마지막에 됐던 거고, 그런데 그 한도를 딱 없애버렸죠. 50년 주담대는 DSR 40년 적용하겠다, 자격 증명 못하면.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용 빼고 폐지하겠다, 이 이야기 하니까 9월부터 영향을 받아서 평균 매매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가 9월 10월 두 달째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지금 보시면 거래량 같은 경우 집계가 완료되는 11월 말 봤을 때 8월에 반토막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8월에 한 3,800건 정도 나왔었는데 많이 나와도 2,000건대 중반 나오기 쉽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도 저기 맨날 부동산원에서 지금 몇 주째 몇 개월째 지금 매매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에 속으시지 마라.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 얘기했죠. 민간지표가 정확하다, 민간지표가 정확하다. 그럼 민간지표를 보면 어때요?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서울 집값 보면 올해 초 대비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송파구만 유일하게 올랐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과천, 논산, 수정구 여기 3개만 올랐다. 나머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올해 계속 올랐네요, 올해 바닥 찍고 폭등했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들, 전고점 대비 92% 회복했네요.
그런 단지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그 단지 하나만 가지고 92%라고 말하는 언론들이 문제였던 거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어때요? 고점 찍고 이미 지표는 꺾였는데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지표인 것처럼 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도 언젠가 집값 떨어져서 결국엔 다시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거를 길게 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0년 뒤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건 여태까지 사이클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이클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이유,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사이클이 망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집 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10년 뒤에 집 사주는 사람들은 청년층이에요. 그 다음에 20년 뒤에 집 사주는 사람들은 소년층이에요. 30년 뒤에 집 사주는 사람들은 유년층이에요. 그런데 청년층 현황이 어때요? 절반이 지금 돈을 안 벌고 있고, 물론 여기 경총에서 한 거 좀 위기를 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15세부터 29세인데 보통 15세에서 19세는 일을 잘 안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청년층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우리나라도 저거 통계 개편이 필요하죠. 이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5년 연속 50%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15에서 19세 정도도 아니고 20에서 29세 정도도 지금 일자리를 많이 못 구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맨날 욕먹었던 게 그거였죠. 노년층 고용해가지고 고용지표 좋은 것처럼 말한다. 청년층은 고용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요. 노년층 고용은 늘고 청년층 고용은 줄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 거고, 이들이 진짜로 막 요즘 MZ들은 일도 안 하고 막 돈만 많이 받아가고 싶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쟤네들이 눈이 높아서 일을 안 하는 거야. 라떼는 나오면서 그런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청년들이 취업으로 기대하는 월 임금 수준은 200에서 3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를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정규직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쟤네는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저 돈을 주면 일한다고도 하는데 저 돈도 지금 못 준다든가, 못 주는 일자리만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진짜 합리적인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엔 청년층이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도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야 거기다 대출을 붙여서 집을 사죠. 근데 단언컨대 대출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DSR이 이미 50%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50% 중반대를 돌파를 해서 금리가 낮을 때는 55%대, 금리가 높아질 때는 60%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청년층이 대출은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돈을 벌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그 비싼 집은 뭘로 마련할 거예요? 돈 벌기도 힘들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제3의 세력이 나에게 돈을 줘서 만든다? 부모 찬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결혼 못하고 부모랑 동거하는 청년층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혼율 보면은 2010년에서 2015년, 2020년으로 올라갈 때 미혼율이 10%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1인 가구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 많죠? 청년층들. 그런데 요 청년층들이 이제 집을 살 것이다, 소형 아파트를 많이 살 것이다, 월세 사나요? 청년층이 한 60-70% 정도가 월세 삽니다. 1인 가구 중에서. 그리고 대부분은 독립도 못하고 부모랑 동거하고 있다. 왜? 나가서 살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결혼하더라도 결국에는 집을 사면 엄청난 부담이고, 전세도 지금 꽤나 부담이고, 월세도 부담이긴 한데 월세 살면 그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결혼을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산율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10년 뒤에 누가 산다고요? 청년층. 근데 이 청년층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죠? 물론 돈 있는 청년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 있고 여력이 된 청년층들 중에서 진짜 부자들 말고 다수의 수요가 될 수 있는 청년층들, 이 사람들이 10년 뒤에 한 중장년층이 돼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중장년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몰렸냐? 20년, 21년, 그리고 23년에 몰렸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집을 사줄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는 소년층, 30년 뒤에는 현재 유년층들이 집을 사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올해 입학생 0명인 학교가 164곳이 나오고,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2138개교, 전국 초중고 12,164개 중에서 20%가량이 지금 10명도 못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누가 사줘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경쟁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 잘 버는 일들, 일자리가 널려가지고 돈을 잘 벌 거다. 그러니까 줄어도 서울 수도권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저들은 돈을 잘 벌 것이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간다. 서울 수도권 집값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자, 일단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노년층을 생각을 해야 돼요. 노년층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야기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30년 내에 노인 부양비 순위가 2위까지 상승한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노년 부양비 54명으로 독보적 1위이고 그 다음에 2등, 3등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나오는데 30년 뒤쯤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25년에 30%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까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일본이 30년 뒤에 들어가는 건 56.4명이다. 그럼 이 고령화가 왜 안 좋냐? 노인들 은퇴를 했죠?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복지 비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복지 비용을 누가 내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이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에서 노후 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있어야 되는 일인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받고 있느냐? 지금 못 받아요. 90%가 연금 받지만 월 60만원 받고 있다. 이것도 연금 고갈될까봐 한번 70%에서 50%로 내렸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층에게 짊어지는 부양비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80명이 20명을 먹어 살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양도 버틸 수 있겠지만 한 30년 뒤에는 50명이 50명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해? 엄청 뜯길 텐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 거고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수요가 계속 많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답 나옵니다. 수요가 많으면요 서울에 계속 들어와야지. 서울 인구가 계속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집값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요 서울 집값이 올라도 수요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 이유는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뭐 교통이 편하고 또 뭐 학군도 좋고 뭐 그래가지고 서울로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 라고 말하려면요 집값이 올라가도 서울에 계속 수요가 들어와야죠. 근데 서울 수요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집값 거품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집값 거품이 이렇게 심한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금융이 먼저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금융이 돌아가니까 이사를 못 가고 있다. 이삿짐 50년 만에 최소다. 정적인 사회다. 인구 이동은 45만 명에 가졌고 이게 5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데 그 50년 전이 언제예요? 1973년. 그때 우리나라 3,470만 명이었는데 지금 5천만 명 넘는 상황에서 이때랑 비슷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 집살 수요가 많고 전세 수요가 많고 월세 수요가 많다? 두뇌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저런 것들만 보더라도 전세 지금 찾는 사람이 많다가 아니에요. 전세 매물 물론 줄어들면 전세 매물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찾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많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이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용 부동산을 이 비싼 고점 가격에 사면 죽어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어때요? 상업용 부동산 지금도 계속 짓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지어가지고 이게 효과적으로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사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일하려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야 되죠. 그러려면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좋아져야 돼요. 내수 경기가 탄탄해져야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는 지금 쓸 돈이 20% 줄었고 그래서 자영업자가 2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상업용 부동산을 원하는 수요들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도요 수익률을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지금은 상가 수익률,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아실 테지만 은행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금리 쌀 때 비싸게 사가지고 그런데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 근데 임차인들도 안 들어오는 이유는 죽어가서 안 들어온다. 그럼 결국에는 상가 가격이 그에 맞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상가는 나중에 사면 싼가? 하고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드립이 또 터졌어. 그런 거라서 지금 아파트에 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등등의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까지 앞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소득 대비 굉장히 높은 땅값이고 경제 규모 대비 굉장히 높은 땅값이고 이것이 붕괴될 날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지금 부양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가지고 출산율 떨어진 것들이 30년 뒤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지금부터 출산율 막 늘리더라도 지금 사면 한 30년 후에 하는 거예요. 한 40년 뒤에 올라간다? 그걸 기다리고서 그 기회비용을 지금 계속 쓰실 것이냐. 잘 생각해봐라. 지금 이미 징조는 터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